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20%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20%의 의석을 갖는 것, 이것이 민심이자 정확한 선거 구도일 겁니다. 물론 실험실 속에서만 가능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념에 가장 근접한 선거 제도가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이것을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했다 함은 그냥 써놓기만 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진통 끝에 혁신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정의당과 손잡고 변화, 개혁, 진보 진영 모두를 묶어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게 제1야당이 한국 정치사에 기여하는 길일 것입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선거구 획정은 적어도 10월 중순까지는 매듭져야 합니다. 남은 한 달간 제1야당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16일 수요일 이강윤의 오늘 잠시 후 시작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장거리 로켓에 이어 핵실험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실제로 로켓을 발사하거나 4차죠.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강행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다음 달 10일을 앞두고 북측은 14일과 15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구체적 일정을 밝히지 않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과 북한 원자력연구원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공개된 기사의 내용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오늘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공식화한 것이 아닌 셈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중국,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표현하는 대외용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새정년의 문재인 대표 오늘 공천 룰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을 한마디 했군요. 예, 문재인 대표는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공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론이면은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날 혁신안의 의결을 위해 소집된 중앙위에서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하면 된다며 안심번호를 이용한 100% 국민 경선과 30% 당원 참여 경선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아예 오픈 프라이머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비노 측이 공천 혁신안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에서 공천 룰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새정치연합의 중앙위원회에서는 비주류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을 했고 나머지 착석자들이 박수로 혁신안을 가결시켜서 통과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짚어보는 행간 코너에서 조금 더 같이 생각해보죠. 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여권에서는 현재 가장 자주 거론되는 차기 대선 주자인데 김 대표를 향한 여권 친박계의 견제 움직임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뭔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면서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이 김 대표 견제에 선봉에 선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윤 의원은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여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김 대표에 대해서 당 지지율이 40%대인데 김 대표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어 아쉽다면서 야권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지지율을 모두 합치면 김 대표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낼 텐데 여권이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말을 한 윤상현 의원은 친박 중에서도 아주 핵심, 그 중에서도 한 두세 명만 고르라. 그러면은 결코 빠지지 않는 의원인데 일설에 의하면 대통령을 한때는 누님 이렇게도 불렀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직접 옆에서 본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윤상현 의원이어서 조금 더 기사 가치가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읽어보니까 했던 말 들어보니까 충청권과 영남권에 내년이면 4선이 될 의원 중에 대통령감이 후보감이 있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봤더니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비타 500 3천만 원 건으로 조금 스타일 구긴 이완구 전 총리도 그 정도 되고, 정우택 전 충북지사 이런 사람이 이렇게 들던데 조금만 생각하면 누군지를 암시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뭔가 하나 연기를 확실히 피워 올린다. 이런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쪽에서 책사 노릇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예. 사실상 지금 이거 보면은 김무성 불가론이다. 이 얘기를 6글자로 줄이라면 김무성 불가론인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한 말입니다. 이렇게 슬쩍 또 뒤를 뺐죠. 그렇습니다. 윤 의원은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원 가운데서 차기 대선에 도전할 사람들이 있다. 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내년에 당선이 된다면 4선이 되는 영남과 충청 지역 친박계 의원 8명 가운데 지명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인물은 영남에서는 친박계의 구심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고요. 충청권에서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도 4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충청 출신 후보군으로는 내년에 7선 고지에 도전하는 이인재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꾸준히 여권의 잠재적 주자로 거론되어 온 충청 출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권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황교안 총리도 후보군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유명한 사람은 다 나오네요. 예. 이인재 의원이 내년 4월 총선에 되면 7선이 되는 겁니까? 참. 46에 24, 24년을 국회의원을 해왔다. 내년에 하면 28년을 한다. 대개 한 30살부터 사회활동을 한다고 치고 내년에도 된다고 치고 그럼 이인재 의원은 국회의원만 한 30년을 한다. 대단하군요. 논산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는지. 네. 자, 오늘로 국정감사 시작된 지 일주일 맞았는데 왜 또 이 소리 안 나오나 했습니다만 국감 무용론 여전히 올해도 나왔죠? 예. 국민을 대신해서 지난 한 해 정부의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감이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정책 국감은 실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열린 이번 국감은 역대 최다 피감 기관 수를 기록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부실하다는 평가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작 전부터 증인 신청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였던 여야는 고성 막말, 피감기관과 증인을 죄인 다루는 듯한 고압적 태도를 보이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기사는 한 15년 전부터 기사를 검색해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요. 무슨 아시안 게임이건 올림픽이건 무슨 국제대회 할 때마다 참가국 수가 항상 최다 기록을 경신합니다. 국감도 피감 기관 수가 해를 거듭할 때마다 신기록이 나오고 있군요. 피감 기관은 늘어나는데 막상 감사는 그 밥에 그 나물이 다 똑같다. 이럴 거면은 10월 국감, 가을 국감은 없애야죠. 가을 야구는 사람들 관심을 많이 받던데 1년에 한 번 하는 가을 국감은 왜 이렇게 천덕꾸러기인지 말이죠. 자, 새정년이 오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흔히들 그냥 노사정위원회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그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공식 합의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해서 특위를 만들자. 슬렁슬렁 넘기지 않고 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개혁 합의와 관련해서 국회 논의에 응할 생각이라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성주 정책수석부의장은 노동개혁과 함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인세 인상 등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참 거론하기조차 민망하고 남사스러운데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지금은 무소속입니다만 의원직 제명안 통과됐죠. 예. 윤리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열고 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심의원의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으며 전체 회의에서는 재적의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서 찬성 14명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제명안은 본회의로 송부돼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통과할 경우 심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됩니다. 네. 어쨌거나 의원자를 붙여주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심학봉 씨가 다음 달 12일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현재 국회의원 세비 급여 지급 규정에 따르면 단 하루만 일을 해도 그달치 급여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게 지난 8월인데 9월, 10월 달치 한 2억 한 4천만 원 되겠네요. 그리고 그의 보좌진들, 그의 의원실을 위해서 쓰이는 여러 가지 공적 경비들, 10월 12일까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가 유지되는 데 들어가는 국세, 우리 세금,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급을 해야 하는 건지,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바로 그 순간 자발적으로 국회의원직을 반납하는 게 도리인데, 물론 모든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대원칙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가 무죄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국회의원직은 스스로 내려놓는 게 마땅한데 말이죠. 어디에서는 돈 얼마가 없어서 아직도 생활고를 비관하고 자살을 하고 이러는데 국회의원 하나 유지하는데 한 달에 최소한 한 3억가량이 들거든요. 아무리 안 써도. 성폭행범으로 본인이 또 혐의도 시인을 했으니까 그로부터도 한 얼핏 계산해도 10억 가까이가 심학봉 씨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 수치스러움을 넘어서 돈이 아깝습니다. 솔직히.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세월호, 지금 가라앉아 침몰해서 처박혀 있는 세월호. 유실방지 밧줄 일부가 훼손됐다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9분의 시신이 혹시라도 유실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선체인 양의 최우선 목표가 실종자 9명의 온전한 수습이라고 누차 밝혀왔지만 작년 11월 11일 수색 작업을 종료하면서 세월호 우측면 62곳의 창문 출입구에 설치한 밧줄이 일부 끊겨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신 유실 방조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유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세월호 인양 작업 경과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기존의 유실방지 밧줄이 설치된 29곳의 창문 출입구에 새로 제작한 아연 도금 철망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리해고에 맞서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 측이 낸 손배 소송 항소심에서도 결국 또 지고 말았군요. 예. 서울고법 민사 2부는 오늘 쌍용자동차가 전국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와 소속조합원 등 13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노조 측이 사측에 3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1심은 노조의 파업이 그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 행위이므로 사측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5월에서 8월 77일 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생산 차질 등의 책임을 물어서 1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감정평가 결과 회사의 피해액이 55억 1,900만 원으로 조사가 됐다면서 60%를 노조 책임 범위로 인정해 33억 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네, 회사 피해 중 노조 책임이 60%다. 예. 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이걸 두고 지금 갈수록 논란이 뜨거워지는데 고려대 교수들도 이거에 반대하는 성명 동참했군요. 그렇습니다. 고려대 역사계열과 인문사회계열 전공 교수 160명은 오늘 오전 서울 캠퍼스 문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기틀을 파괴하고 국론을 분열을 일으킨다면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 권력이 획일적인 역사를 가르치던 유신 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반민주적 행위자 국정화보다는 검인정제가 헌법 이념에 더 부합한다고 판결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87년 민주화 대항쟁, 87년 6월 시민항쟁 승리의 소사안이 바로 헌법재판소고 초기의 헌법재판소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길이 남을 중요한 결정들을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검인정 교과서라는 거였는데 지금 다시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민주대항쟁 승리의 소산으로 만들어진 헌재의 결정을 뒤집는 또는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게 고대 교수들의 주장인 것이죠. 예. 자, 이건 실생활 밀접 관련 기사인데요. 다른 데서도 보셨을 수 있겠지만 한번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원 이하 소액 거래할 때 고객의 서명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가맹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5만 원 이하는 손님 사인하세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하게 된다 이런 거죠. 예. 이걸 공식화한다 이 말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만 원 이하 소액 거래 때 고객의 서명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제도 개편 내용 등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무서명 카드 거래를 위한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 체결 의무 조항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수용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무서명 거래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올해 안에 고치기로 했습니다. 네. 5만 원 이하 금액은 서명 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사전 절차가 복잡해서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금융당국은 결제 지연으로 고객들이 계산대에서 긴 줄을 서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줄도 안 서고 그 뭐라 그러죠? 전표? 그 종이? 예. 이렇게 종이 하나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먹으면 그것도 꽤 되겠네. 자,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많이 얘기되어 왔고 그렇지만 들으면 또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의 그늘입니다. 가난한 집 자녀의 교육비가 부잣집의 절반도 안 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예, 오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이슈앤포커스 최근 후에 학업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 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을 보면은 학생 자녀를 둔 가구 중 소득이 낮은 1, 2분위 가구는 2010년부터 교육비 비중이 주거비 비중보다 작아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1998년에서 2014년에 소득 1분위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정점이 이른 때는 2011년으로 29만 2천 원을 교육비로 썼습니다. 네. 이는 갈수록 오르는 주거비를 감당하느라 저소득층 가구에서 교육비 지출 비중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박종서 부연구위원은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소득이 높은 4, 5분위 가구는 1998년 이후 지출에서 주거비 비중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에 소득 5분위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10년으로 지출액은 무려 63만 2천 원에 달했습니다. 네. 가난한 집에서는 30만 원 정도를 교육비로 썼고 좀 넉넉한 집에서는 63만 원 정도를 썼는데 그 주범은 알고 보니까 전셋값이나 월세값 그거 내느라고 아이들 학원에 보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부동산, 집 이거 확실히 바로잡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 그다음에 대를 이어 물려지는 가난 이것은 구조적으로 고칠 수 없다는 한 부분임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거 누가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지요.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로 통과시켰죠. 무기명 네. 비밀투표 주장하던 비주류들은 퇴장하고. 네. 근데 이게 기분 좋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러니 이거 앞날이 좀 그렇겠어요. 사실 기분 좋게 혁신하기는 힘들겠지만. 글쎄요, 어제 예상했던 대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만나긴 했는데 명쾌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고. 네. 어쨌든 양측이 하고 싶은 얘기는 했고 중앙위는 열리게 됐고 대신 이제 재신임 투표 문제는 조금의 여지는 지금 두어놨고. 예. 이런 상황인데 오늘 어쨌든 그 새정치연합의 비주류 의원 또 그 중앙위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모두 저는 퇴장한 가운데 남아있는 중앙위원들만으로 박수로 이제 오늘 혁신안과 지도체제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에 비해서 야권의 이 세가 약하기 때문에 네. 내년 총선이라는 큰 고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야권이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좌파 갈등의 민낯을 지금 매일매일 지금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새롭게 오늘의 모습은 사실 이제 여기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을 때 충분한 상황입니다. 예. 더더군다나 지금 혁신위가 사실 외부 인사를 지금 이제 어렵게 외부 인사들을 데려와서 사실 100일 가까이 이
당 안팎의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지금 혁신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특히 그동안에 당 내부에 네. 이 체질화한, 야당 체질화한 그런 내부의 문제점, 모순점들을 사실 이 외부자의 시각에서 뜯어 고치겠다라는 게 사실 혁신이 출범의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당 내에서 그렇게 격하게 반발하는 것이 과연 이 맞는 것인지 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 주류 측과 비주류로 갈려 있는 당의 상황이 지금 뭐 이게 단기간 내에 봉합되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달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간이,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 단기간이 네네.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봉합되기 힘든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상태로라면. 이제 계속 시간을 그래서 주어본들 이제, 뭐가 달라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제가 이제 단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이제 이 재신임 투표 문제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발생의 불인데, 네. 이 문제가 어차피 문재인 대표 당 대표가 이 무게를 거서 얘기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본인이 네. 지금 당내 상황을 감안해서 내가 재신임 투표를 거둬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저는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의 성정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실 지금 지금 여권의 친박 주류하고 비주류, 김무성 대표를 위시한 비주류의 싸움과는 좀 다르게 이쪽의 싸움은, 지금 야당 내부의 싸움은 사실 직접 현실 권력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년 총선과 이후 대선을 보는 미래 권력만을 두고 지금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 명분이 있고 그 명분을 통해서 이 세를 중장기적으로 끌어모아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 주변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가 마치 뒷걸음질 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칠 것을 경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본인이 직접 결단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점에서 보면 이제 중진 의원들이나 당내 중도파 의원들이 그 재신임 투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름 이 고심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신임 투표 문제가 이 당 내홍을 더 격화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재신임 투표를 하지 않게 되더라도 지금 이미 이제 틀어져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는 정말 큰 과제일 텐데, 여기에는 문재인 대표가 얼만큼의 포용성을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축일 것 같습니다. 네. 그것 이외에 지금 비주류 쪽에서 이 상황을 지금까지 주장을 물리면서 백기투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특히 당 바깥에 이 천정배 의원, 그리고 그 박준영 전남지사가 신민당 만든다고 했던가요? 신민당 만들었죠, 어제. 만들었나요? 사진도 찍었어요. 네. 상당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라는 정당명을 갖고 있는 김웅석 전 의원의 후원회장이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흐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원심력이 작동할 가능성이 어쨌든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수록 커질 소지가 높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주류가 백기투항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표의 결단과 정치력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어볼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나오는가 라는 문제일 텐데요. 왜 총대를 매는가? 여기서는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한데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취재가 되면 이 자리를 빌어서 청취자분들
하고 좀 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거? 그게 예고편이라도. 예. 지금 이제 386 세대가 예. 사실 이제 86그룹, 이 386 세대가 우리 사회에 사실 주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에서든. 나이도 그렇고 뭘로도 그렇고 지금 그때가 그렇죠. 됐죠. 연령대가 지금 40대 후반이고 50대 초중반 넘어가고 있고, 예. 50대 초반 넘어가면서 중반으로 가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정도 연대면 사실 어느 조직에서든 예.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거고, 예. 게다가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승리의 경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예. 이 86그룹 중에 서울대 출신 86그룹이 정치권 진출, 현재 정치권에 진출해 있는 서울대 출신 86그룹이 거의 없습니다. 김민석 씨가 했는데 모양사납게 나가고 나서는 거의 없죠, 서울대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 서울대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건 네. 학교를 왜 지금 따지시나 이제 갑자기? 안철수 의원의 지금 행보에 예. 이태규 전 청와대 비서관과 예. 박선숙 전 의원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네. 그 흐름하고 함께 제가 굳이 이제 이 말씀을 청취자분들한테 드리는 건 네. 그 86그룹의 예전 학생운동 시절에 이 서울대 출신, 서울대 그 학생운동 NL, 이른바 이 NL 계열이 사실은 NL 계열 내에서 소수파입니다. 예.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NL 좌파 뭐 이래가지고 예. NL 내부에서는 소수파였었고요. 거기가 전대협 내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권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인력도 굉장히 적고요. 상당수가 개별적으로 노동운동이나 혹은 전문직으로 진로를 바꿨고 그 사람들이 최근이라고 하면 사실은 19대 총선 앞두고 2012년 이때를 앞두고 사실은 음으로 양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 큰 흐름이 19대 총선 때 이 한명숙 대표가 이제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의 당권을 지면서 사실은 이 총선 출마 가능성이 봉쇄되면서 안철수 의원의 이 정계 입문 그리고 대선 출마 이 과정에 직간접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공동 행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지금 안철수 의원의 이 강한 이 드라이브나 총대 매는 드라이브가 사실은 그 네트워크가 지금 영남권과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네. 본인이 또 지금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흐름이 현재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힘들다라는 큰 흐름과 좀 맞닿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제가 취재가 되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재밌는 건데 이거 살살살 유도 우리 양 기자 서울대 출신이시죠? 네네. 근데 지금 쓰려고 하는 꽤 지금 공들여서 쓰려고 하는 기사의 한 자락을 보니까 서울대 과거 운동권 출신의 한 부류가 이제는 뭐 물론 법조계나 이쪽 전문직으로 많이들 나와 있겠지만 그리고 뭐 의료계 쪽에서도 상당한 지원해 줄 수 있겠죠. 안철수 개인의 캐릭터 그다음에 IT 쪽도 있을 것이고 또 노동운동이나 이런 거 하다가 법조 인력으로 사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의 토대가 돼서 우리도 서울대 출신의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읽히는데 맞아요? 뭐 서울대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권 진출 통로 그 교두보 가교 역할을 가교 역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대협으로 죄송합니다. 전대협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정통 학생운동 우리가 흔히 말했던 뭐 정통이란 말을 제가 감히 쓰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주류 학생운동사를 통해서 정치권에 유입됐던 그 루트나 인맥 말고 그동안은 약간 정치권으로부터는 떨어져 있었지만 시민사회운동단체 또는 뭐 전문가 그룹 등지에서
그룹별이 연합을 해서 안철수를 정점으로 해서 또 다른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뭐 의지를 한번 펴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예.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 흐름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예.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깨질 가능성, 그러니까 높죠. 그 안철수 의원을 정점으로 비주류가 별도의 흐름으로 이 총선에 임하고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예. 사실은 그 지분을 확보하는 예.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럼 이거는 천정배나 정동영 계열의 신당 또는 호남 기반의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그 그룹과도 또 다른 걸 완전히 다른 그렇죠. 거네요. 네네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흐름이 형성되면 예. 사실 새정치연합의 원심력의 가장 큰 요인이 그쪽이 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야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호남발 신당은 자칫 호남 자민련이라는 오명을 벗기가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천정배 의원이 아무리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목 터져라고 자민련이 아닙니다. 전국 정당을 지향합니다. 해도 안 먹혀요. 그런데 천정배 의원이 고집을 꺾지 않고 이미 신민당도 하나 떠 있기도 하고 지금 우리 양 기자가 야심차게 살살살 취재하고 있는 요것이 확인이 되면은 최소한 1여 3년에 정의당 이런 거 빼더라도 아무튼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기자가 자기가 술이 있기 전에 이게 대접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오늘 살짝 예고편을 봤어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네, 제보 바람. 재밌네요, 그나저나. 그거 근데 또 야말을 할 말씀은 안 되지. 뭐 서울대 뭐 무슨 출신들 뭉쳤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 제목 뽑기는 참 쉽지 않겠습니다. 후속 속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진짜로 윤상현 의원은 저 대통령을 누님 그렇게 부른대요? 뭐 본인 말로는 자기가 아니고 한관교 의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럼 누님 그럼 상현아 왜 그렇게 대답하시나? 잘 모르겠어요. 상현이 말해봐. 아니 뭐 그 누님이라고 부른다는 사람이 김무성으로는 약해서 안 되겠다 오늘 그러길래 드디어 이제 저쪽도 움직이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 재미있는데 후속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5시 40분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 시간까지 어떤 말씀이나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주고받고 계시는지 한번 잠깐 보죠. 파란 옷딱 뉴냐
누냐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누님. 누님? 진짜 누님이라고 부를까?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보고 이모티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진화 속도가 엄청난 것 같아요. 무슨 카톡에 좀 흉측하게 생긴 그거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페이스북에 댓글도 대개는 이런 이모티콘 이런 걸로들 다시던데. 뉴나. 알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은 야권 전체 통합이다. 라는 견해도 있고요. 호남자민련 맞다. 호남을 위해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호남하며 걸고 넘어지고 있죠. 호남을 복지, 성지로 만들 여건을 갖췄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 호남자민련 토호들이다. 대단군님 아주 정문일침이라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야무지게 꾸짖으셨군요. 화나 이거 갑자기 만든 닉네임이신가요? 화나신다는데 지랄을 하고 있네요를 차마 못 써서 이렇게 X표 별표로 하신 거라고 추측하면 맞습니까? 안철수는 이제 끝났다. 아무개야 격한 반응 죄송 이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 차장이 취재를 좀 이쪽 저쪽 다 해가지고 어떤 결과문을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그룹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있습니다. 기존의 안철수 신당 2012년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에도 합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잔류파 중에 일부도 아마 모태가 될 수 있겠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추가가 되냐인데 새정년으로 안 된 현재의 제1야당으로는 안 되니까 안철수를 내세워서 뭔가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누구나 충분히 도모할 수야 있죠. 그걸 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당이 지금 혁신해보겠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일관되게 인적 청산, 부패 청산 등등 세 가지를 내세우면서 이 혁신안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이건 이미 실패했다고 계속 규정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소뚜껑을 열고 가마솥 장작불을 막 떼고서 가마솥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뜸이 들기도 전에 아직 지금 불을 한창 떼고 있는데 소뚜껑을 열기도 전에 저 밥은 이미 글렀다라고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밥을 주방에서 짓고 있는 어머니나 찬모 입장에서는 좋을 리야 없겠죠. 밥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뜸 다 들이고 불도 꺼지고 그리고 이제 가마솥 소뚜껑을 이렇게 열면 그 김과 함께 그 밥 짓는 냄새와 함께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고 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때 알 수 있는 건데 아직 뚜껑을 열기도 전에 부엌 뭐라 그럽니까 문턱에서 얼쩡얼쩡 그러면서 아유 저 밥 저거 글렀네 저거 그러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아무튼 안철수 의원은 계속해서 국민들이 별로 감동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김상권 혁신안은 실패했다고 계속 그러다가 어제는 드디어 이제 만나서 혁신에 대한 강의도 문재인 대표에게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안철수 의원을 새로운 지도자로 지지하는 그룹이 늘어나는 것은 야권 전체의 역량이 커진다는 점에서 우려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새롭게 뭘 해보겠다. 글쎄요. 큰 틀에서는 함께 가고 작은 것들을 내부 토론을 통해서 차이를 좁히려고 애쓰는 것. 그게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몇 번을 실패해야 도대체 하나의 바다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아직 그 그림이 나오지 않은 것이니까 저도 함부로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안 되겠군요.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층이 제발 너와 나는 뭐가 달라?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어가 아니라 너도 눈이 두 개고 나도 두 개구나. 너도 코가 하나고 나도 코가 하나네. 우리는 닮은 점이 더 많네. 너는 피부색이 조금 나보다 진하구나.
나는 좀 옅고. 그렇지만 뭐 그게 큰 문제가 되겠어? 제발 좀 이쪽으로,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물기를 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그 청취자 게시판 본다 그러다가 제가 또 어설픈 제 말씀을 너무 길게 드렸군요. 화나님, 화 좀 풀으시라고 드린 말씀이었어요. 신민당. 그들과 뭉치면 뭐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라고 매튜님. 서민 삥 뜯는 양아치 정권. 정말 험한 말이 많아서 그랬더니 이 정권을 이렇게 네이밍을 하신 분이군요. 양정대 한국일보 부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직 차장인데요. 양 차장 언젠가 부장 될 텐데 나중에 부장 돼도 별 실감을 못 하겠네. 미리 이렇게 승진을 시켜놔서. 로니님 고맙습니다. 오케이 마리님, 오늘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는 청와대 관계자가 윤상현 의원 말하는 거죠. 김무성만으로는 힘들다. 새 후보가 나와야 한다며 꺼낸 비장의 카드가 최경환이란 추측 기사가 조간에 실렸다. 국감에서 스스로 나 머리 나쁘다 하고 말한 그 최경환 말이에요. 새누리당 경선 해봐야겠지만 김무성보다 무게감이 떨어지긴 해도 김무성 대신에 최경환이라 점점점. 오케이 마리님, 이 점점점 말 줄임표 속에 생략되는 거 나중에 한번 좀 속보를 들려주시죠. 좋아요 넌쿨라무님 고맙습니다. 건승하세요.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강 평온하시고요. 방송이 중단되고 있던 지난 50일 동안 팟빵 후기 게시판에 들려서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격려와 후원 그리고 잘 되기를 끊임없이 간곡하게 바라주셨던 것 늘 잊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청의 한 줄이 지금 힘든 여건에서도 열심히 개혁해보려고 30여 식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격려 제가 모아서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드릴 분 참 많습니다. 이 밖에도, 이외에도. 인디오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아까 근무 중이라 듣지는 못하지만 댓글은 남긴다고 하신 분,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독한 소망님. 소망이 뭐길래 이렇게 독한까지 하셨는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낭만 고양이님도, 사도 요한님, 예, 우리는 한번 뵌 적 있죠? 사도 요한님 고맙습니다. 스피커 볼륨 크게 틀고 경청하신다는 오케이 마리님도 계셨고, 너거 사위 뭐 하시노? 마약합니다. 이거 친구 한 장면인가요, 영화? 내 생각에 참 김부선 씨가 굉장히 억울하다면서요. 같이 마약했는데 누구는 감옥도 가고 누구는 집행유예고. 자, 오늘 청취자는 이 정도 보고요. 행간을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오프닝과 양 기자와 얘기하는 동안 그리고 청취자 게시판 통해서 말씀드리는 사이사이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분산해서 드렸기 때문에 지금 60분으로 줄여놓으니까 따로 한 코너를 만들기 힘들고요. 바로 진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자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자, 오늘 진짜 인터뷰. 어제 대법원 판결 나왔죠. 잘못한 사람,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요청할 수 없다. 이미 외국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지만 그래도 2016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던 대한민국에서는 아직은 이건 안 되겠다라는 판결이 있는데 이혼 전문 최윤아 변호사 연결해서 몇 가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조금 송구한데 몇 가지 핵심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예, 대법원 맞습니다. 판결은 이미 보도도 됐고 제가 또 짧게 예. 전해드렸고 어제 대법원 판결 보니까 유책주의 7 대 파탄주의 6, 그러니까 7대 6으로 아주 팽팽했어요. 예, 그만큼 그렇습니다.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그리고 양승조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하는 것도 잠시 들었는데 이 정도로 판결하기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판결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법원이 지난 50년간 유책주의를 고수해왔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외도나 폭행 등의 행위로 가정 내에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한테 우리가 이혼 청구권을 줘버리면 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은 아무 잘못도 없이 이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게요. 이로 인해 배우자랑 자녀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미 혼인이 파탄이 난 상태에서 법적으로 이를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점차 외국처럼 우리도 파탄주의를 따라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아무래도 이러한 사회적인 시대적인 분위기랑 이런 이혼 청구를 당하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 사이에서 크게 고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제가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 눈높이에서요. 예. 유책 배우자, 즉 책임이 있는 배우자, 쉽게 말하면 적반하장. 예. 왜 우리 속담에 낀 놈이 성낸다 그런 말도 있는데 예. 잘못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면 좀 조용히 자숙하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 그렇게 7대 6으로 대법관이란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주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잘못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 그러니까. 또, 그러한 또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요. 예. 제가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잘못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그 혼인의 본질이라는 게 꼭 경제적인 결합체라든가 책임과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랑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차피 마음이 떠났는데 이거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사실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나의 사랑, 나의 정성과 곳은 온통 딴 데 가 있는데 과거에 혼인 서류에 이렇게 등재가 돼 있다고 그냥 이러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헤어지자. 그런 점에서 유책 배우자들도 이렇게 제기를 하는 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유책주의를 유지는 하되 예외를 추가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조금 궁금하던데 부연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과거에도 예외 조항이 이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요. 이번에 네. 판결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확대한 경우입니다. 예. 이제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한 건데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먼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거나 네. 축출이혼, 즉 쫓겨나는 식의 그런 이혼에 염려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성도 경제력이 좋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자면은 이제 생활비를 일정하게 계속 지급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약속이 되는 경우를 말할 수 있겠고요. 예. 또한 세월의 경과에 따라서 유책성이 약화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네. 그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성이 약화된다라는 것은 한 30년 전에 외도나 폭행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잘 살아왔고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혼 청구권을 허용해 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30년 전에 한번 딱 그런 투닥거림이나 불화가 있었고 그 뒤로는 잘 살았다? 예. 아, 그거는 좀 심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런 예. 거죠. 예. 그 외국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유책주의가 아니라 그 파탄주의가 꽤 많다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쪽으로 결국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들을 사회학자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리 그렇죠. 가는 게 어쩔 수밖에 없는 추세라면 미리 만들어둬야 할 제도적 장치 또는 뭐 준비되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위자료나 양육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요. 지금 현재 이혼 소송에서 뭐 재산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금전적 문제는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이렇게 세 가지인데 네.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뭐 혼인 전 재산은 분할이 안 되고 또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만 분할이 되고 유책성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력이 더 있는 쪽에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배우자의 보호는 결국 이제 위자료, 뭐 양육비 쪽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이혼 위자료의 경우에는 지금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위자료가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혼인 생활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깨졌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많아야 뭐 3,000 이 정도 받는다고 고통이 치유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탄주의를 우리가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네. 이혼을 허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즉 외국처럼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네, 네, 해서 손해배상액을 굉장히 높인다거나 아니면 이혼 후에도 뭐 생활비를 좀 일정 부분 지급하게 한다거나 알겠습니다. 양육비를 좀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거나 이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 20초 내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눈치 안 봐도 되는 직업이시죠? 변호사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판사 될 마음 없으시죠? 어제 7대6 판결이 났던 게 유책주의 7로 딱 한 표 이겼던 게 양 대법원장이 그 표를 행사해서 그런 건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결정 적절하다고 보세요? 예, 어제 그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였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과는 일치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핵심이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지금은 시기상조기 때문에 수년 동안 좀 이거를 갖춰 놓은 다음에 파타주의를 서서히 도입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아, 적절했다. 네. 짧은 시간 핵심적 인터뷰 감사합니다. 최유나 감사합니다. 변호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